네, 안녕하십니까. 무지경건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아침에 어제 약간 눈발이 날리더니 오늘 아침 상당히 춥네요. 칼바람이 부네요. 구독자님들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제 구정 전날인 토요일 날 뵙게 됩니다. 다가오는 명절 온 가족 만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또 이번 주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리면 장이라고 하면 위장, 소장, 대장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몸이 안 좋으려고 한다면 딱 소화가 안 되는 느낌부터 받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위장이 딱 정지하면서 온몸에 이제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선정한 책은 매력적인 장여행 이 책입니다. 그래서 장여행이 우리가 왜 또 장이 중요하냐면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 동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효소를 간에서는 500종류 정도의 효소를 만드는데 장에서는 3,000 종류의 이제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세로토닌도 90에서 95%는 장에서 만들어냅니다. 대장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뭐 모든 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배변에도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뭐 독일 의사들이 지은 겁니다. 기울리아 앤더스라는 여성 의사하고 90년생으로 독일에 촉망받는 신예 의학자다. 그다음에 뭐질 앤더스 이 사람은 과학 전문 커뮤니케이션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베를린, 쾰른, 필라델피아, 칼로스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동양뿐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이런 얘기들 합니다. 또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팬데믹이 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되게 계속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도 장 안의 균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물론 온몸의 균총을 다 얘기하는 거지만 균총, 특히 장 안에 얘네들이 이제 뭐 뚱보균이 많으면 우리가 뭐 적게 먹어도 뚱뚱해지는 거고 뭐 날씬균이 많으면 아무리 먹어도 날씬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매력 돋는 장 1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똥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성인이 된 이후로 똥이나 뭐 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등한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Y책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어떤 얘기가 있어요? 똥 얘기가 있고 아이들이 똥이나 방구 얘기를 하면 그렇게 웃습니다. 이게 사실은 똥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관 입구부터 소화관에 대해서 그래서 알레르기, 불내증, 과민증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이 장은 장의 신경체제 그래서 음식물 운반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인후, 식도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 체계에서 이제 위산 역류가 왜 생기는지, 구토가 왜 생기는지, 변비가 왜 생기는지, 그냥 뇌와 장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3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생물의 세계에 대해서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온 가족의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 여는 말로 해가지고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은 매우 독보적인 장기다. 장은 면역 체계의 3분의 1을 훈련시키고 음식물로 에너지를 만들며 20여 종의 호르몬을 생산한다. 장에서 하는 역할들을 포괄적으로 심플하게 설명을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더부룩한 느낌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장이 신호를 보낼 경우 장의 주인은 이유를 모른 채 더부룩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의사가 환자의 심리적 요인에 근거한 질환으로 보고 치료하면 큰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에서 보내는 신호인데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1장은 이제 매력 돋는 장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16페이지에
우리는 사람의 몸이 대략 3개의 튜브에서 만들어졌음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튜브는 우리 몸을 관통하는데 몸 한복판에서의 튜브에 매듭이 지어지고 여기서 심장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의 혈관계다. 첫 번째 튜브와 거의 평행으로 두 번째 튜브가 등을 따라 형성되는데 튜브 끝부분에 둥근 풍선이 생긴다. 이 풍선은 몸의 가장 윗부분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머문다. 이것이 뇌인데 여기서 신체 곳곳으로 신경이 퍼지면서 우리의 신경계가 만들어진다. 세 번째 튜브는 소화계로 위에서 아래로 우리 몸을 관통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은 3개의 안으로 파이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혈관계, 순환계고요. 두 번째가 이제 뇌하고 척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소화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똥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뭐 터부시할 필요도 없고요. 똥을 못 넣으면 병이 생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18페이지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변을 위해서는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데 음식 찌꺼기를 가능한 한 깔끔하게 분리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에 두 신경계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인간만큼 모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 일을 해내는 동물은 없다. 배변을 위해 우리 몸은 각종 규칙과 요령들을 개발했다. 관략근의 오묘한 메커니즘만 해도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밖으로 보이는 관략근만 안다. 하지만 아주 비슷한 관략근이 몇 센티미터 안쪽에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근육이다. 두 관략근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음식 찌꺼기가 도착하면 내 관략근은 자동 반사로 열린다. 그러나 모든 찌꺼기를 한꺼번에 외 관략근으로 보내지 않고 일단 샘플을 먼저 보낸다. 내 관략근과 외 관략근 사이의 공간에는 수많은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들이 전달된 샘플을 분석한다. 고체인가 기체인가 그리고 분석한 정보를 뇌에 보낸다. 그러면 뇌는 똥이 마렵다 혹은 방귀가 나오려고 한다는 상태를 파악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들으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관략근이 있고 외 관략근이 있는 거죠. 외 관략근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 항문 고기가 이제 외 관략근인데 그 안쪽에 또 하나의 관략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체인가 기체인가. 기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방귀죠.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구를 낀다고 해서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똥이 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요게 내 관략근에서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면서도 방구를 끼는데 똥은 안 나오고 가스만 나갈까? 요거를 기가 막히게 외 관략근은 아니고 내 관략근에서 이거를 다 해줍니다. 2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급한데도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내 관략근은 당황하고 심지어 그동안 배운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내 관략근과 주변 근육들이 외 관략근에 기에 눌려 결국 강직한 성품도 용기도 잃는다. 두 관략근의 자유로운 소통이 막히면 변비가 생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경계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는 이제 뭐 변기의 바른 자세라는 이제 나오는데 23페이지에 웅크린 자세 혹은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는 평균 50초가 걸리고 피험자들은 시원하게 다 비운 기분이 든다고 설문에 답했다. 좌변기에 꼿꼿이 앉은 자세에서는 평균 130초가 걸렸고 피험자들은 뭔가 남은 듯 찜찜한 기분이 든다고 답했다. 왜 그럴까? 우리 몸은 꼿꼿이 앉은 자세에서는 배변 통로가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더러운 자의 병을 만든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양의 극동 지방에 가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주 과학적인 화장실 시스템을 갖고 있다. 쭈그려 앉아서 변을 보는 아주 과학적인 배변 장소를 갖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양변기에 앉아서 꿋꿋하게 앉아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쭈그리고 앉아야 돼요. 푸세식 스타일로. 그러면 굉장히 잔변감도 없고 다 쏟아져 나간다라는 얘기가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의학자는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그래서 24페이지에 보면 개실령 같은 대장 질환이나 치질 혹은 변비도 거의 좌변기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까닭은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 장 조직이 힘없이 늘어져서가 아니라 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배에 힘을 준다. 이 압력에 의해 장 조직이 엉덩이 밖으로 나와 흔들흔들 그네를 타면 그것이 바로 치질이다. 개실은 장내 압력으로 인해 장벽 조직이 바깥쪽으로 붉어져 나오는 것으로 장벽에 백열전구 모양의 작은 돌기가 생긴다. 이곳에 대변 등이 오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 개실염이다.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땐 개실염 같은 경우 사실 뭐 개실이 생겼다 없었다 뭐 병원도 자주 안 갔지만 뭐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개실 수술하는 분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개실염 같은 대장 질환이나 치질 혹은 변비도 거의 좌변기를 사용하는, 물론 좌변기 하나만이 그걸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식이섬유도 부족하고 먹거리도 이제 뭐 패스트푸드나 뭐 밀키트 이렇게 식이섬유가 다 죽고 우리가 먹는 주식 쌀에서도 다들 비타민 B군이나 그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오는 거지만 배변이라도 푸세식 형태로 만약에 보게 된다고 한다면 체질이나 개실염 이런 것들이 훨씬 덜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그래서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변을 자주 참으면 정맥류, 뇌졸중 혹은 배변불능의 위험이 확실히 높아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쭈그리고 앉아서 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소화관의 입구, 소화관의 입구가 어디예요? 우리 입이죠, 입. 예. 그래서 2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뺨 안쪽의 구멍에서는 가령 음식 같은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침이 나온다. 설소대 좌우의 두 구멍에서는 항상 침이 나온다. 이 구멍 안으로, 설소대라는 건 혓바닥 옆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 침을 거슬러 헤엄쳐가면 침샘에 도달한다. 이곳에서 매일 약 0.7에서 1리터의 침이 만들어진다. 아래턱과 목이 만나는 부분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용기 두 개가 느껴지는데 이것이 바로 침샘이다. 네. 침은 걸러진 피다. 침샘이 피를 걸러 침으로 만든다. 적혈구는 입이 아니라 혈관에 필요하므로 걸러져 혈관에 남는다. 하지만 칼슘, 호르몬, 항체들은 피에서 침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마다 침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 질환이나 특정 호르몬을 침으로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침샘은 치석을 만드는 칼슘 성분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진통제도 침에 섞어 넣는다. 침에는 모르핀보다 훨씬 강한 진통제가 들어있다. 이는 2006년에 처음 발견된 성분으로 오피오르핀이라 불린다. 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침을 뱉어보면 되게 더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런데 침은 우리가 벌레 물렸을 때 어떻게 하세요? 침을 바르죠. 소독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뭐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진통제도 침에 섞여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르니까 뭐 벌레에 쏘인 게 안 아프게 되는 거죠. 또 좋은 말을 할 때는 침에는 상당히 좋은 영양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주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침에는 아주 독한 성분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 저주를 품면서 침을 탁 뱉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 침이 뱀한테 뱉어지면 뱀 살이 타고 들어갈 정도로 독한 성분이 또 침에 섞인다고 합니다. 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침은 예민한 입안을 극심한 통증에서 구해줄 뿐만 아니라 나쁜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나쁜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영웅의 이름은 뮤신이다. 뮤신이 있는 점성 덕분에 아이들은 입으로 침방울을 만들며 몇 시간씩 지루할 줄 모르고 혼자 놀 수 있다. 뮤신은 치아의 잇몸을 그물처럼 감싸서 보호한다. 스파이더맨의 손목에서 그물이 발사되듯이 침구멍에서 뮤신이 발사된다. 나쁜 박테리아들이 치아를 공격하려다 이 그물에 걸리고 그러면 침이 있는 안티박테리아 성분이 출동하여 그물에 잡혀있는 적들을 몰살시킨다. 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또 침은 뭐예요? 탄수화물을 분해를 하죠.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면역 조직에는 호기심 많은 핫스팟들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면역 조직이 인후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이 영역을 발데이어 편도골이라고 하는데 혀뿌리의 돌기, 목구멍 좌우 편도선 그리고 연구개에서 귀와 코로 연결되는 부위인 인두천장이 여기에 속한다. 아동기에는 이 부분이 자주 부어오른다. 그렇다라는 거죠. 35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는 만 7살 무렵부터 중요한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의 면역세포는 만 7살 때까지 모든 중요한 것을 다 본다. 엄마가 우리에게 입을 맞출 때, 정원이나 숲에서 동물을 만질 때, 연달아 감기를 앓을 때, 학교에서 수많은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면역세포는 완전히 낯선 세계를 경험한다. 만 7살이 되면 이런 낯선 경험은 끝난다. 이때부터 우리의 면역세포는 이른바 공부를 마치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위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다. 결국 입안에서부터 면역체계가 모든 것이 작동한다 그랬죠. 뮤신. 37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입안에는 매초 많은 일이 벌어진다. 침구멍이 뮤신 그물을 발사해 치아를 보호하고 진통제를 분비함으로써 과민한 통증을 막아준다. 발데이어 편도골이가 낯선 입자들을 전문하고 면역세포 병사에게 방어 훈련을 시킨다. 이 모든 일이 다 낯선 입자들이 목을 타고 우리의 내부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내부 세계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곳이고 그곳에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는 입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꼭 씹어 먹는 거 음식물을 이런 것들이 우리 침이나 위산이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살균이거든요. 멸균이에요, 멸균. 그러면 멸균을 하려면 어쨌든 간 음식물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면역계가 작동을 하는 거지만 소화 효소도 다 작동을 하는 거지만 꼭꼭 씹어 먹었을 때 더더욱 그런 뮤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들이나 이런 것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원 시간에 쫓기고 한다 하더라도 빨리 먹으라가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독자님들 어릴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부모님한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빨리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교육받은 대로 안 하는 거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관의 구성, 그래서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여의사님이 아주 상당히 재밌는 분인데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식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재밌어요. 삐딱한 위 이럽니다. 위는 생각보다 훨씬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장이 이쯤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식도가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요. 소장, 대장, 방광 이런 거 다 어디가 있어요. 위는 생각보다 훨씬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왼쪽 젖꼭지 바로 밑에서 시작해 오른쪽 마지막 갈비에서 끝난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배꼽 윗부분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위가 아픈 게 아니다. 위통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위가 아니라 장이 아픈 것이다. 심장과 폐가 위를 덮고 있다. 그래서 과식을 하면 숨쉬기가 힘든 것이다. 심장과 폐 뒤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뱃속에는 3에서 6m가량의 소장이 아주 느슨하게 구불구불 말려 있다. 우리가 트럼펠린에서 뛰면 소장도 같이 들썩거린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장도 우리와 같이 등받이 쪽으로 쏠린다. 춤을 추면 소장도 신나서 이리저리 비비고 배가 아파 얼굴을 찡그면 소장도 아주 비슷한 형태로 근육에 힘을 준다. 우리가 배 아파 이런 것들은요 다 대부분 보게 되면 배가 아니고 장이에요. 장. 소장하고 대장이거든요. 이제 46페이지에 단백질은 불에 달궈진 후라이팬과 위산에서 똑같이 반응한다. 익는다. 단백질은 익으면 더는 영리하게 몸을 숨기지 못하고 흰 덩어리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래서 익은 단백질은 위와 소장에서 훨씬 쉽게 분해된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위장에서 그 다음에 소장에서 분해가 된다고는 앞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섭취한 음식물을 최종적으로 잘게 쪼개는 일은 소장이 맡는다. 소장 앞부분에서의 내벽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것이 소화새입니다.
입에 있는 침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크다. 소화샘이 걸쭉한 음식물에 소화액을 뿌린다.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간과 췌장이 소화액을 생산하여 소화샘으로 보낸다. 이게 이제 우리 소화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맹장이 있는 배꼽 오른쪽 아래가 아플 때 배꼽 왼쪽을 누르고 있으면 이상하게 통증이 가라앉는다. 누르고 있던 손을 치면 다시 아이고 배 하고 소리치게 된다. 장이 보호액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왼쪽을 누르면 보호액이 오른쪽으로 쏠려 염증이 난 맹장이 그 속에 잠긴다. 맹장이 보호액에 잠겨 있는 동안에는 통증이 덜하다. 오른쪽 다리에 힘 주어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으면 이것도 맹장염 증상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수는 너무 작아서 사실은 맹장염이 아니고 이제 충수염인 거죠. 그래서 충수는 너무 작아서 걸쭉해진 음식물을 처리할 수 없을 뿐더러 음식물이 거의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달려 있기도 하다. 소장은 충수를 그냥 지나쳐 대장과 연결된다. 대장은 그 밑에 숨어서 자기 위로 무엇이 지나가는지 살핀다. 입안에 선홍색 돌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 독특한 관찰자에게 어떤 능력이 숨어 있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비록 동료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충수는 엄연히 편도의 면역 조직 소속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충수라는 게 필요 없는 기관이 아니고요. 면역 기관의 하나라는 거죠.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 이 말씀을 급하게 이제 마무리 짓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 이제 바로 명절입니다. 명절에서 이제 과식을 하실 거예요. 저희 어릴 땐 떡국을 아침, 점심 뭐 또 인사다니면서 하루에 대여섯 그릇씩 떡국을 먹었었거든요. 아마 요즘은 그렇게 먹지는 않겠지만 평상시보다 더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하실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가족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